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의 3 인권과 직업윤리 중에서도 89쪽에 있는 3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중에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부분으로는 근로에 관한 보호, 안전에 관한 보호, 성희롱에 관한 보호가 있습니다. 요즘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요즘에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가 중요시되므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근로에 관한 보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에 관한 보호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장기요양기관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근로계약은 거의 100%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요양기관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항목은 첫 번째 임금인데, 임금을 명시할 때는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불 방법들을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다음에 근로시간, 취업 장소, 업무, 취업 규칙의 내용 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취업 규칙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전부 명시를 못하고 일부 또는 취업 규칙은 별도로 한다, 이런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관한 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안전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은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성희롱으로부터의 대처 방법.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한다. 여러분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관한 보호는 아까 임금에 대한 내용이나 보셨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보호 중에서 산업재해보험법에 관한 내용, 이 내용이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산재라고 합니다. 산재 보험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로서 알아두셨다가 혹시 이런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급여 지급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다. 세 번째, 산재보험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 네 번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또는 5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니까 회사를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내지 5년 동안 유효하다는 거고,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료는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자, 성희롱이란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 등이 있는데,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희롱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는 첫 번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성희롱 행위자는 징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요양보호사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 단호히 거부한다. 단호히 거부한다. 이 내용 요양보호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 자주 단호히 대처한다. 아니 단호히 거부한다. 다음에 상습적일 때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그리고 기관의 보고에서 도움을 청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성희롱으로부터의 요양보호사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윤리인데 직업윤리. 직업윤리란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업윤리 원칙은 요양보호사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윤리원칙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종, 연령,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여러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대상자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가능하면 해줘야지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네. 요양보호사가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2008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만 항상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 교육받는 요양보호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때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되지만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게 요양보호사로서 의무이다. 정말 윤리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다음에 요양보호사 되고 나서도 꾸준히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요양서비스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와 경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모든 요양보호사는 모든 업무를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하고 나서 시설장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는 복장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일곱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족, 간호사, 복지사 등 타 전문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여러분들 여기 타 전문직 내용 종종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타 전문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타 전문직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또 기록을 할 때도 타 전문직과의 협력을 위하여 기록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타 전문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여덟 번째, 학대는 해서 안 되고 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학대 발견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들 앞에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 배웠죠. 노인 학대. 요양보호사는 학대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학대가 발견될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아홉 번째,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열 번째,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 내가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해주니까 어르신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고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내용.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시험은 기본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는 시험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원칙, 윤리 원칙, 뭐에 대한 원칙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윤리 원칙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입니다. 윤리적 태도. 자,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약속을 지키고, 두 번째, 자신의 행동이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고, 세 번째, 약속 시간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고, 네 번째, 대상자 집에 갔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은 메모를 남겨둬야지.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푸득푸득 들어가서 혼자 대상자도 없는데 서비스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 정말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한 복지용구가 있다고 하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추천을 해서 이런 복지용구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는 것들도 추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대상자의 비밀을 뇌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급 나오지도 않을 분들을 막 등급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나오지도 않으면 막 무조건 60% 넘다고 어르신 요양 등급 신청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윤리적 태도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유의사항. 요양보호사가 요양 서비스를 하는데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유의사항이라고는 했지만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요양 서비스 제공 시에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시설장이 계획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따라서 정책과 절차를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제공된 요양 서비스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한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서비스를 할 때마다 기록해야 됩니다. 네 번째,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기록한다. 요양 서비스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기록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치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다섯 번째, 누군가에 의해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들 신고 배웠죠? 노인 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유의사항을 해야 된다는 거. 윤리문제 사례 하겠습니다. 윤리문제 사례. 요양보호사의 윤리문제 사례는 다양하게 교재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운다거나 일부러 기억하기에는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지만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험에서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대처 방법 3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사례 중에 첫 번째,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단호히 거부한다. 여러분들 전에도 배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성적인 보호에서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단순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불법임을 설명한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임을 설명하고 면제해 주지 않는다.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된답니다. 두 번째, 불법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설명드려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선 본인 부담금 면제해 달라고 하면 불법이니까 이건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면제를 해달라 그러면 그건 그러면 신고를 하시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했던 기저귀를 재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사용하면 어르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자, 대처 방법. 첫 번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무해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한다. 무해성의 원칙.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죠? 무해성의 원칙이란 뭐냐?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서비스를 제공자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무해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서비스 제공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두 번째, 기저귀를 재사용하면 대상자에게 해가 됨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저귀를 사용한다. 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3. 인권과 직업윤리. 5.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106쪽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부분은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방법과 감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염은 코로나, 신종플루, 아주 옛날에는 흑사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감염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먼저 근골격계 질환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근육과 뼈의 질환이죠. 근육과 뼈의 질환. 이런 근육과 뼈의 질환, 즉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상황은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짐을 들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 등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환경은 미끄러운 바닥, 물기가 있는 바닥, 어두운 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질환별 관리법에서 증상과 운동요법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은 운동요법은 첫 번째, 스트레칭의 모든 동작을, 스트레칭 할 때 모든 동작은 10 내지 15초간 유지하고, 두 번째, 스트레칭은 5 내지 10회 반복해서 근육의 어깨 통증의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은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손의 감각이 저하되고, 증상입니다. 손의 감각이 저하되고 저리고 통증이 있고 근력이 악화되고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이 어렵게 되고 손을 털게 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양측의 손등을 맞대면 좀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리면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팔렌 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손이 저리는 게 심해지면 이게 손목 통증, 즉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통을 예방하면서 운동을 이동하는 방법.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자, 첫 번째,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춘다. 몸의 무게중심을 낮춘다. 두 번째, 지지면을 넓힌다. 발을 넓게 펴라는 거죠. 두 발을 거리 간격을 넓게 해라. 그다음에 물건을 들어올 때 무릎을 펴서 들어올린다. 허리를 펴는 게 아니고 무릎을 펴서 들어올리고,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는 발을 움직여서 전환을 해야지 허리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체는 최대한 몸에 가까이에 위치해서 들어올리도록 하고,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의 물건은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춰서 움직인다. 이거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게중심을 낮춘다. 지지면을 넓힌다. 그다음에 무릎을 펴고, 허리 펴는 게 아닙니다. 허리를 펴는 게 아니고 무릎을 펴고, 물건을 방향을 전환할 시에는 발을 돌려서 전환해야지 허리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 하고요. 물건은 최대한 몸 가까이 한다. 몸을 멀리 하지 말고 최대한 몸 가까이 돼서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초기 치료인데요. 초기 치료 전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보면 초기 치료와 급성기 이후 치료로 나눠지는데, 급성기 이후의 치료는 당연히 의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 치료에 대해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은 휴식입니다. 휴식.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 두 번째, 냉찜질입니다. 냉찜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 치료는
분명히 냉찜질입니다. 근데 만성 치료는 온찜질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만약에 갑자기 무슨 초기에 어떤 근골격 질환이 근육이 아프다 그럴 때는 냉찜질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만성일 때는 온찜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분들 특히 찜질방 많이 가시죠. 그게 만성 통증에 좋기 때문에 찜질방을 가시는 겁니다. 초기에는 꼭 냉찜질입니다. 이거 냉찜질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는 압박. 손상 부위에 축적되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과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압박붕대로 감는다 할지 손으로 딱 완전히 감싸준다 할지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모세혈관의 압력을 줄임으로써 정맥혈의 회교를 증가시키고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근골격 질환이 있는 부위를 올려주라는 겁니다. 전신 스트레칭. 자, 스트레칭입니다.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제일 중요한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모든 운동, 모든 그 근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면 모든 것들의 그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부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도 스트레칭, 업무를 시작할 때도 꼭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의 목적은 부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칭 하는 방법, 정말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한다. 두 번째,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정도 휴식한다. 세 번째,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게 실시해야 되고, 네 번째, 스트레칭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야 되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해야 되고, 여섯 번째,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실시해야 된다. 예, 이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칭의 같은 동작은 5 내지 10회, 그리고 5 내지 10초 정도 하고 스트레칭 자세를 10 내지 15초 유지한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나 메리스, 아주 옛날에 흑사병 같은 전염병에 의한 사회생활의 변화가 아주 급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아주 철저히 하시므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에 가장 일반적인 감염 부분만 공부하지만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 원칙인 손 씻기, 위생관리만 잘해도 모든 감염 예방의 70%를 실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재 119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감염 예방을 위한 기관의 역할은 뭔가? 첫 번째, 적절한 보호 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두 번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고,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관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예방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예방 역할.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에 접촉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두 번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들 보겠습니다. 질환별로 증상과 관리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결핵입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결핵은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체 여러 부위에 침범할 수 있지만 대부분 폐결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 3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에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봐야 되고,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므로, 공기를 통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므로 결핵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통한 감염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결핵균은 햇빛에 약함으로 직사광선을 쬐면 죽게 되고, 그래서 침구 등은 일광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은 10월에서 12월 중에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증상이 생긴 후에는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이상 쉬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장염, 노로바이러스 장염. 원인은 오염된 음식, 익히지 않는 음식,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 익히지 않는 해산물 등을 섭취함으로써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파가 잘 되므로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 동안 업무를 중단해야 되겠고, 회복 후 2, 3일 정도 음식 조리에 불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된다는 거 일반적인 상식이죠. 다음은 옴입니다. 옴. 여러분들 옴, 옛날에만 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래에도 옴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옴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며 접촉할 때 잘 옮깁니다. 옴은 접촉을 할 때 잘 옮기는 겁니다. 아까 결핵은 접촉을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사용한 물건을 써도 괜찮다고 했는데 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옴은 여름철에 발생이 많고 겨울철 11월부터 4월달 사이에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물론 옴에 걸리게 되면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등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질환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고,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 세탁하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울 경우에는 햇빛에 건조하거나 다리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머리닛이 되겠습니다. 머리닛 증상은 두피에 심한 가려움과 머리에 있는 거니까 두피에 심한 가려움과 그리고 긁은 상처, 석회 등이 나타나겠습니다. 치료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로 감으면 치료가 완료됩니다. 관리는 감염자의 의류 등은 뜨거운 물,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에 건조해야 되고,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요. 그리고 침구류 등에 떨어진 이가 48시간 이상 살 수 있으므로 재감염에 주의를 해야 되고, 감염자가 앉은 자리, 사용 가구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 진공청소 사용하지만요.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흔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양보호사의 여러가지 근골격 질환부터 요양보호사 건강 및 안전관리 부분 공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요양보호사의 감염질환, 여러분 감염질환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질환은 여기 나와 있는 예 말고도 보편적인 감염질환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 그리고 개인위생 철저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